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제유가가 한때 브렌트유 119달러까지 치솟자 뉴욕 증시는 1% 넘게 급락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총리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유가가 반락했고 3대 지수는 소폭 하락에 그쳤습니다. 유가 급등락 속에 암호화폐 시장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한때 6만 8천 달러대까지 밀렸다가 낙폭을 줄이며 현재 7만 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급등과 환율 상승이 겹치면서 한국은행이 3분기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돼 유가가 110달러 선에 머물 경우 물가가 3%를 웃돌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고유가발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국제 금값이 급락하며 7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금과 은 선물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졌고 중앙은행들의 금리 동결 기조가 귀금속 가격에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장 초반 크게 밀리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200일 이평선을 이탈하면서 움직임이 포착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다만 장중에 유가 가격이 좀 회복을 하게 되면서 지수도 드라마틱하게 낙폭을 만회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스라엘과 관련해서는 가스 인프라 공격과 관련해서 중대한 피해가 없다라는 부분이 공개가 됐고요. 또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관련해서 개방을 좀 돕겠다라는 코멘트가 나오게 되면서 유가가 점차 낙폭을 좀 만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를 만난 이후에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란과의 전쟁이 곧 끝날 거다라고 언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과연 타코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주말을 앞둔 오늘 금요일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전략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어제 우리 시장은 어떻게 마감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양시장은 1에서 2% 정도 하락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다만 장 초반 좀 지나가게 되면서 낙폭을 만회하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이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SNS 덕분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가스종 공격과 관련해서 몰랐다라고 언급을 내놓게 되자 유가는 조금씩 회복을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후장 들어서도 계속 유지가 될까 싶었는데 선박 피격 소식이 오후장에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카타르의 라판 지역에서 발생한 피격 소식이었는데 이 라판 지역이라는 곳이 카타르의 가스 시설 인프라가 있는 곳이라서 또다시 우려감이 높아지게 됐고요. 유가가 급등하면서 외국인들의 수급 또한 위축됐습니다. 코스피는 결과적으로 2%, 코스닥은 1% 넘게 하락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쌍끌이로 좀 덜어냈고요. 이쪽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방어를 해줬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사실 코스피와 마찬가지의 흐름이었습니다. 어제 양시장 모두 개인 투자자가 끌고 갔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양시장에서 모두 순매도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금요일장 미국 시장에서 정규장이 열리게 되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오늘 수급 포지션을 어떻게 취하게 될지가 중요한 부분이라서 오늘 우리 시장은 금요일장이라는 부분까지 감안하면서 수급 상황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오늘 일정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FTSE에서 지수 변경이 일어나는 날입니다. 관련된 내용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편입과 승격에 대해서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기대감을 모을 수 있는 날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표에서 보시다시피 스몰캡에서 중형으로 올라오는 이쪽이 가장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중형주 승격 종목은 4종목으로 압축되겠습니다. APR과 ABL 바이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수페타시스 이렇게 4종목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코스닥 액티브 ETF가 상장을 했죠. 그래서 이 ETF 상장 때문에 단순한 추종 자금이라는 이유로 영향력은 조금 더 지난번보다는 미미할 수 있다라는 시각들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챙겨볼 부분은 스몰캡에 새롭게 들어오는 종목들입니다. 17가지 종목이 자리를 하고 있어서 정리해줬으니까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다음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 움직였던 테마 중 하나는 또 반도체였습니다. 사실 마이크론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투톱이 그만큼 따라가 주지는 못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펀더는 튼튼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HBM 시장 JP모건 쪽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HBM 시장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2027년만 보더라도 965억까지 올라갈 거다라는 자료가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랑 관련한 뉴스를 좀 보면요. 엔비디아 GTC 관련해서 잔순왕 CEO가 그록3 파운드리 협력에 대한 이슈를 꺼내놨고요. AMD의 리사수 CEO를 만났을 때는 앞으로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로 갈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AMD에서 만들고 있는 차세대 가속기 안에는 삼성전자의 HBM4를 우선적으로 공급한다라는 부분 또한 공개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에 추가적으로 단독 뉴스가 하나 보도가 됐습니다. 삼성전자가 오픈 AI에게 HBM4를 단독으로 공급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단독 뉴스이기 때문에 조금 더 뉴스 체크는 해보셔야겠지만 그래도 엔비디아와 AMD에 이어서 큰 세 번째 규모다라는 부분은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오픈 AI에 HBM4를 공급을 하게 된다면 자사의 AI 반도체라고 볼 수 있는 타이탄1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 타이탄1 같은 경우에는 현재 브로드컴과 TSMC와 함께 협력해서 만들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사실 어제 시장에서는 반도체 소부장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반도체 투톱과는 별개로 움직임이 좀 나타났었는데 하나증권에서는 내년에 주요 메모리 3사가 신규 팹이 완공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 안에 들어가는 장비단도 있을 거고요. 신규 팹이 돌아가게 되면 소재 부품도 당연히 필요하게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메리츠 증권에서는 반도체 설비 투자 확대는 2027년에도 계속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캠2를 베라루빈에 도입한다라는 부분은 사실 GTC에서 이미 언급이 된 상황이긴 했었는데 어제는 소캠과 관련된 종목들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기판 쪽이 강했었고요.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 증권가에서 나온 리포트 보니까 TP가 11만 원까지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1분기 들어서면서부터는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모아지고 있어서 기판 관련주들 같이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MLB를 주력으로 하고 있고 대덕전자는 FCBGA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FCBGA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대덕전자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에너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박 피격 소식이 나오면서 유가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유가가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대체 에너지는 어디가 있지라는 시선 속으로 시장에서는 시선을 좀 옮겨가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최대 가스전이라고 부르는 사우스 파르스를 타격을 했고요. 이란은 바로 보복 공격에 나섰죠. 카타르에서 세계 최대 LNG 시설을 보복으로 공격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LNG 수출 용량의 17%를 손상을 받았다라는 건데요. 이제 카타르 쪽에서 나온 의견을 봤을 때는 이걸 다 복구하는 데까지 3년 정도가 걸릴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복구에 3년이 걸릴 거기 때문에 한국까지 들어가는 LNG 양이 줄어들거나 혹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한국가스공사에서는 괜찮다. 카타르에 대한 의존도 20% 미만이다라면서 안심을 좀 시켜주긴 했는데요. 과연 반응은 좀 어떻게 나오게 될지는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단독 뉴스를 통해서 원전 관련된 뉴스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나왔던 지역은 튀르키예였는데요. 시노프와 트라키아 지역에다가 각각 원전 4기씩 추가적으로 건설할 계획이다라는 부분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르면 연 내에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한국
한국 기업이 수주를 따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작년 11월에 튀르키예와 함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MOU를 체결한 바가 있어서 앞으로 한국 수주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과 풍력주도 같이 날개를 달았습니다. 지금 이란 공습이 있었던 이후부터 3월 19일까지 정리를 좀 해놨는데요. SK 이터닉스가 86%, 그리고 OCI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30% 넘게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두산 에너빌리티에는 스팀터빈 계약 소식도 같이 전달이 됐죠. 가스터빈과 스팀터빈 모두 시장의 규모는 동일한데요. 어떻게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시장 규모를 2배 가까이 늘렸다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좋은 효율과 낮은 단가를 미국 쪽에서 확인했다라는 부분도 가장 중요해서 앞으로 추가적인 수주가 있을지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시장 안에서는 유가가 급등하면서 대체 에너지를 찾기를 시작을 했고요. 그 안에서 효율이 가장 높은 쪽을 본다면 원전 쪽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근데 원전 대표주보다도 사실 최근에는 건설 관련주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어서 이 부분 같이 챙겨보겠습니다. 정말 현대건설이 가장 대표적인데 계속 우상향이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원전 모멘텀까지 붙어서요. 최근 들어 건설주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관련된 내용 장표로 넘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73%가량 하락하면서 5,763선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하지만 건설주 같은 경우에 보면 좀 다른 행보를 보이게 됐는데요. 우선 대우건설이 어제 8%가량 올랐고요. 그 전날에는 무려 22%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달 들어 KRX 건설지수와 유틸리티 지수가 각각 2%, 20%가량 상승하면서 이달 들어 34개의 KRX 지수 중에 각각 1등과 2등을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이달 들어 누적 상승률까지도 봤을 때 대우건설이 무려 67%, 그리고 GS건설과 현대건설도 각각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한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건설주와 건자재주의 행보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됐는데요. 같은 기간 건자재주는 좀 하락하게 됐습니다. 우선 KCC 글라스는 6%대, LX 하우시스와 삼표 시멘트도 각각 4%대 하락부를 좀 켜낸 모습을 보이게 됐는데요.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게 됐는지, 같은 건설주 내에서도 어떤 흐름으로 인해서 이게 발생됐는지 함께 보시자면요. 우선 건자재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유가가 상승을 하게 된다면 이 시멘트나 레미콘 같은 비용들이 이 원가의 직격탄을 좀 맞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익이 감소하는 흐름을 갖게 되는데요. 반대로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이 계약상 원가 상승에 대한 부분을 발주 초에 전가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좀 흔들리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게 됐고요. 여기다가는 또 별도 호재가 존재하게 됩니다. 제가 3가지 정도를 함께 요약을 해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앞서 가은 앵커님 말씀해주신 이 원전 쪽의 모멘텀이 현재 건설주에 강하게 붙어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 들어 최근 들어 유가가 $100 이상 돌파하면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와중에 시장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원전 쪽으로 다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전이 다시 한번 재부각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호재는 대미투자특별법입니다. 이번 주 17일에 상향 조정이 됐던 이 대미투자특별법인데요. 이건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상호 관세를 15%로 낮춰주는 대신에 한국이 미국에 총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00조 원 가량을 투자하는 내용입니다. 이 중에서 에너지나 반도체, 핵심 광물 쪽에 2천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현재 논의가 되고 있고요. 이 중에서도 1호 프로젝트로 현재 원전이 가장 유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현재 원전이 다시 한번 또 주목을 받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주주환원입니다. 사실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PF 리스크로 인해서 그동안 굉장히 저평가의 늪에서 벗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건설주 PBR이 0.5배 안팎인데요. 이건 다시 말해서 건설주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가치보다 절반가량으로 되는 금액으로 현재 주식이 거래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요. 대우건설이 자기 주식 471만 주를 소각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삼성물산도 마찬가지로 자사주 780만 주 소각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분위기들이 조금씩 달라지면서 이 건설주들이 다시 한번 재평가받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장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시장이 원전 쪽에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로
중심으로 원전이 논의가 되고 있다라는 점은 제가 언급을 드렸죠. 우선 지난주에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 원자력 협력이 유력하다라고 직접 언급하기도 했었고요. 또 그제 우리나라 산업부 실무단이 미국을 방문해서 이 원전 수출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요, 우리 방미사절단이 미국에 직접 방문해서 이 원전 건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도 제안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올 만큼 현재 정부 차원에서도 이 원전 쪽을 굉장히 또 밀어주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미국이 왜 원전을 현재 늘리려고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유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아무래도 AI에 대한 이 전력 수요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데이터 센터 짓는 데에 대한 수요와 함께 이 전력적인 면에서도 원전이 계속해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챗GPT 같은 AI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반 인터넷보다 수십 배에 달하는 전력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햇빛이 없으면 사용하기 어려운 태양광이나 바람이 없으면 사용이 안 되는 풍력과 다르게 원전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전이 현재 현실적인 대안으로 다시 부상을 받고 있고요. 여기다가 에너지 안보적인 면에서도 현재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유가가 $100를 계속해서 돌파를 하다 보니까 이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전의 핵심 연료인 우라늄은 여러 나라 국가에서 조달이 가능하고요. 또 한 번 장전하면 수년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공급 안정성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이 여러 나라 중에서도 한국 건설사와 손을 잡으려고 할까요? 우선 미국의 현실부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1970년대 이후에 이 원전을 지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된 경험이 없는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가운데 EPC 역량을 갖춘 나라가 미국과 프랑스, 한국과 러시아, 중국입니다. 이 중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아무래도 지정학적 이유로 인해서 좀 손을 내밀기가 어렵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현재 자국 내 수요가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국 쪽으로 손을 내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200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는 여러 대형 원전에 연속적으로 완공을 경험한 그런 경험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강점으로 또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 UAE 바라카 원전도 성공적으로 진행한 해외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 미국이 현재 한국 건설사와 손을 잡으려고 한다. 이 부분까지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음 장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 건설주라고 하면 아무래도 리스크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원가 부담에 대한 리스크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중동 전쟁에 대한 리스크까지 총 두 가지가 현재 시장이 우려하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이 말하기에 이 리스크는 생각보다 제한적이다라고 합니다. 이유를 자세히 보자면요. 우선 2022년도 당시에도 이 원가가 부담이 되는 비슷한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과는 좀 다른 양상인데요. 22년도 당시에는 이 원가 급등에 대한 핵심이 바로 인력에 대한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조선업 수주도 있었고요. 그리고 주택 착공도 동시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노무비가 폭발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좀 모습이 다릅니다. 이 착공 현장 수가 줄어들게 돼서 인력 수급에 대한 병목은 비교적 제한적이다라고 좀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동 전쟁까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봤을 땐 당연히 좀 리스크가 있겠죠. 이라크 쪽에 현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현대건설이나 대우건설은 물론 이 지연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쟁 같은 케이스는요, 사실 불가항력 조항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가 비용에 대한 부담이 건설사가 직접 져도 되지 않다라는 점에서 리스크가 비교적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전쟁이 끝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기회가 많아지게 되겠죠. 실제로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2016년 당시에 이란 핵 협상 이후에 이 DLENC가 이란 정유 프로젝트를 수주한 케이스가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종전을 하게 된다면 이 중동 재건과 이란 개발 프로젝트가 본격화될 거다. 그렇다 보니까 수주 기회가 확대될 거다라는 부분까지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장표로 넘어가서요. 관련된 우리나라 기업들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은 현재 이 건설에 대한 역량이 가장 두꺼운 기업인데요. 국내 20기 그리고 해외 4기를 완공한 경험도 있고요. 관련된 전문 인력만 무려 9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동시에 6기를 건설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도 SMR 협력까지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들어서 무려 67% 가까이 상승하면서 또 가장 공격적인 수주 행보를 보이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현재 체코 두코바니 원전의 K 컨소시엄 일환으로 원전 시공 주관사로 참여하고 있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현재 체코 테물린과 베트남, 미국까지도 현재 파이프라인을 계속해서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DL-ENC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방향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형 원전과 SMR 이렇게 투 트랙으로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좀 파이프라인을 넓혀 나가고 있는데요. DL-ENC 같은 경우에는 이 중에서도 SMR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 SMR 업체인 엑스에너지의 지분을 직접 보유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아마존의 프로젝트로도 시공 참여를 현재 목표로 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SMR 같은 경우에는 대형 원전보다 짓는 기간이나 비용에 대한 부담이 낮기 때문에 빠르게 전력 수요가 필요하는 미국에게는 아무래도 적합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고요. 삼성물산도 마찬가지로 SMR 쪽 시장을 현재 공략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삼성물산의 가장 큰 강점은 바로 그룹사에 대한 시너지이겠죠. 이 반도체 기술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와 에너지 쪽에 삼성 SDI 그리고 플랜트 기술 역량까지 갖추고 있는 이 엔지니어링까지 이렇게 그룹 시너지를 통해서 현재 SMR 시장을 공략하고 있고요. 대형 원전이 아니라 이 삼성물산도 SMR 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증권가에서도 최근 들어 목표 주가를 11%가량 상향 조정하면서 40만 원까지 잡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건설 쪽까지 함께 다뤄봤는데요. 원전 모멘텀까지 붙다 보니까 앞으로 건설주들의 이 행보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장은 증권가들의 어떤 시선에 또 집중을 하고 있을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진 앵커, 오늘은 어떤 기업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은 IM증권의 대덕전자 관련 리포트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M증권은 대덕전자에 대해서 목표가 10만 5천 원으로 상향했고요. 매수 의견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포트의 제목을 아직도 현저히 저평가 받고 있다라고 달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대덕전자는요, 글로벌 하이엔드 기판의 전문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기판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1972년 설립이 돼서 이 국내 PCB 산업을 선도해왔던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이 기판들이 주로 모바일이나 가전용의 저부가 기판을 중심으로 쓰여왔다면 현재는 이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AI 가속기나 데이터 센터 서버, 그리고 자동차 전장 같은 자율주행, 그리고 고사양 메모리 기판으로도 확장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 대덕전자 같은 경우엔 기판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다른 회사와는 다르게 다각화하는 사업은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기판을 중점으로 하다 보니까 만약에 반도체 관련된 수혜가 나타나게 되면 그 수혜를 온전히 받아갈 수 있고 가장 빠르게 반영이 될 수 있는 종목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순수 수혜주로 평가받는다는 점 우리가 한번 체크해 둬야 되겠습니다. 숫자로 한번 이 대덕전자의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26년의 영업이익이 기존 대비해서 6% 더 올려잡았고요. 그리고 2027년까지는 기존 대비해서 30% 더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사업의 가치까지 평가를 해봤을 때 증권가에서는 특히 패키지 기판의 사업 가치를 50% 상향하면서 4.5조 원 정도가 이쪽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고요. MLB 사업의 가치는 21% 상향하면서 8,600억 원 정도 나올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가은 앵커가 이 FC-BGA 관련돼서 대덕전자가 활약을 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만나볼게요. 네, 사실 대덕전자는 특히 이 FC-BGA라는 기판을 가장 주도적으로 잘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고부가 기판인데요. 이 반도체 칩이 만약에 브레인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메인보드와 연결하는 신경망이 필요하겠죠. 그 신경망이 바로 기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반 기판으로 만들게 된다면 열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또 길이가 길다 보니까 속도도 느리고 오류도 발생하게 됐었는데요. 그런데 FC-BGA 같은 경우는 반도체
반도체 칩을 뒤집어서 기판에 바로 연결하는 구조이다 보니까 일단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빨라지고 효율도 극대화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판을 사용해서 2025년의 4분기 기준으로 실적 턴어라운드 기록했고요. 손익분기점 통과하게 됐습니다. 시장의 예상보다 한 분기 빠르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FC-BGA의 수요가 얼마나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이 FC-BGA에 납품하는 이 흐름을 지켜봤을 때 자율주행이나 이 ADAS의 중심으로 납품을 하게 됐었는데요. 현재는 AI 서버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공급을 하게 되면서 고사양 제품에 대한 비중이 확대가 됐습니다. 이렇게 칩을 상단으로 쌓고 이 과정에서 이 FC-BGA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것이 진입 장벽이 높아지고 있고 또 대체가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 FC-BGA 기판을 가지고 서버급 고사양 제품을 본격적으로 양산할 계획이고요. 2027년에 들어서는 로봇과 관련된 그러니까 피지컬 AI 전용의 기판까지 만들어낼 예정입니다. 자, 대덕전자가 FC-BGA 관련돼서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체크를 해봤는데요. 그래프에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래쪽이 연도이고요. 연도가 지날수록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점 보여지실 겁니다. 특히 2023년을 기준으로 거의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이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FC-BGA는 파란색 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MLB 같은 이 주황색 선을 보시면은 이것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양 자체도 많아지고 있다는 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메모리 기판이나 비메모리 기판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 체크가 되면서 전사적인 개선이 돋보인다라고 증권가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FC-BGA를 제외해서 다른 기판들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잘하고 있는 영역이 바로 MLB 다층 인쇄회로 기판입니다. 이 기판은요, 신호 전달 속도 극대화하기 위해서 기판을 여러 층으로 쌓아 올린 고부가 제품인데요. 네트워크 장비와 또 AI 가속기용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제품이다 보니까 FC-BGA와 마찬가지로 함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기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때문에 생산 라인이 기존 대비 2배 가까이 지금 증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증설된 곳에서 나왔던 기판들은 올해 3분기부터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증권가에서는 이 MLB 사업부 가치를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1% 정도 올려잡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MLB 시장이 더 커질 것이다라고 나온 시장이 있는데요. 바로 이 800기가급의 초고속 네트워크 스위치에도 MLB 기판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여기서 이 데이터의 공급 자체, 이 이동하는 속도 자체를 빠르게 개선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레이더용 특수 기판 안에서도 MLB 장비가 사용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은 자율주행차를 생각을 해보면요. 이 물체와 물체 간의 거리를 레이더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열이 발생하다 보니까 기판이 열이 약한 일반 기판을 사용하다 보면 오류가 좀 자주 일어나고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MLB 기판을 사용하게 되면 안전하게 그 양을 레이더를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시장 내 점유율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이제 서버 향에서 고부가 메모리 기판까지도 발전하는 속도가 매우 가파른데요. 특히 DDR5 여기가 가장 공급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GDDR6나 7도 공급을 하고 있고요. LPDDR5 같은 소캠2와 관련된 기판까지 메모리까지도 지금 기판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차세대 고성능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게 되면서 현재 공장 가동률이 100% 풀가동에 육박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사실 서버나 AI PC 시장의 메모리 사양도 상향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온디바이스 AI 기기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모바일 PC용의 고성능 기판의 수요까지 함께 동반 상승하면서 정말 없어서 못 판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자 우위 시장이 만들어졌고요. 판가 인상의 가능성, 그러니까 가격을 올려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장기적인 추가 인프라 투자 검토 단계에 현재 놓여 있고요. 이 글로벌 메모리 제조사와 파트너십을 공고화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함께 더욱더 사업을 늘려나갈 것도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렇다면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해외 경쟁사 대비해서 반토막의 주가가 나왔기 때문에 너무나 저평가가 심하다라는 게 증권가의 분석인데요. 지금 PER을 분석을 해봤을 때 2026년의 예상치를 본다면 대덕전자가 24배 정도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프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대덕전자 같은 경우엔 주황색 라인을 보시면 되겠고요. 이 다른 글로벌 라인은 좀 파란색 라인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덕전자가 현저히 지금 아래에 있는 게 체크가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배수로 따져봤을 때 글로벌 PER의 평균 자체가 42배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수준이고요. 일본의 이비데는 39배, 그리고 대만의 유니마이크론 같은 경쟁사들도 42배로 지금 PER이 찍히고 있는데 대덕전자가 24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일단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고 이런 수요가 확장함에 따라서 기대감이 온전히 옮겨 붙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원자재 가격 부담이 계속 발목을 잡았던 상황이었고요. 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평가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이제 이 AI 서버형 장기 수요에 대한 가시성이 확보가 됐고 판가까지 인상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저평가 국면은 끝났다라는 것이 증권가들의 분석인데요. 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굉장히 올라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전거래일의 움직임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장 대덕전자의 움직임 굉장히 좋았습니다. 3% 정도 상승하면서 77,000원 정도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다만 최근에 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한 불안정성, 이로 인한 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리고 오늘장에서의 대덕전자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와이드 리포트였습니다. 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정호 앵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단독 뉴스긴 합니다만 AMD에 이어서 지금 오픈 AI까지 HBM4 시장에 있어서 공급에 뚫어냈다라는 소식들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추가적인 뉴스는 좀 보셔야겠지만 이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 먼저 챙겨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HBM4가 AI 산업의 심장부까지 뚫어낸 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어제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하반기 오픈 AI에 최대 8억 기가바이트 용량의 HBM4 12단 제품을 단독으로 공급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게 됐습니다. 우선 8억 기가바이트는요, 삼성전자가 올해 생산할 전체 HBM 생산량의 7%에 달하는 규모이고요. 또 HBM4 기준으로 따져본다면 이 약 15%의 물량이 오픈 AI에 할당되는 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그리고 AMD에 이어서 현재 세 번째로 큰 공급 규모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픈 AI는 이 HBM4를 자사가 처음 출시하는 AI 반도체인 타이탄 1세대에 탑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브로드컴과 협력해서 개발했던 이 칩은 올해 3분기 TSMC 생산을 거쳐서 연말 출시를 현재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번 계약의 배경에는 이재용 회장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는 후문도 함께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회장이 지난해 10월 샘 올트만 오픈AI CEO를 직접 만나서요. 구매 의향서를 교환하면서 공을 들인 결과가 이번에 이렇게 공급 계약으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그리고 AMD, 오픈AI라는 이렇게 AI 반도체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 세 곳을 동시에 잡으면서 HBM 시장 판도를 빠르게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에 이어서 AMD, 오픈AI까지 다 품을 수 있는 구조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전에는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늘 발목을 좀 잡았었는데 이렇게까지 고객사를 빠른 시간 안에 늘릴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네, 핵심 비결은 바로 이 원시 D램이 바로 반전의 카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HBM3E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엔비디아 품질 검증에서 연달아 탈락하면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죠. 24년도 5월에 전영현 부회장이 HBM용 D램 재설계로 이렇게 승부수를 던지면서 흐름이 바뀌게 됐습니다. 삼성전자가 최선단 공정인 원시 D램을 선제적으로 도입한 게 바로 핵심이었는데요. 기존의 원비 D램보다 미세 공정을 활용해서 데이터 처리 속도는 최대 13GBps로 업계 표준인 8GBps보다 훨씬 빠르게 됐습니다. 여기다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4나노 공정을 베이스 다이에 활용한 점도 이렇게 HBM4 성능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엔비디아 HBM4 승인 테스트에서 단 한 번의 설계 수정 없이 양산 출하에 성공하게 됐고요. 또 오픈AI가 제시한 까다로운 HBM4 조건도 충족하게 됐습니다. 시장에서도 자연스럽게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트렌드포스는 올해 HBM 점유율을 SK하이닉스 50%, 삼성전자 28%, 그리고 마이크론 22%로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AMD, 그리고 오픈AI 공급망에 잘 안착하게 된다면 이 수치는 예상보다 더 빠르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보자면 원시 D램 재설계라는 이런 기술적 전환이 삼성전자 HBM 반등의 결정적인 출발점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기술력을 확보하면서 고객사도 점차 늘려나가고 있는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멈추지 않고 올해 R&D나 투자 시설에다가 110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라는 공시까지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적에 있어서는 약간 흔들림이 있는 건 아닐지 우려도 되긴 하거든요.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우선 투자가 이 수익으로 돌아오는 사이클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제 삼성전자가 공시한 2026년 기업가치 재고 계획에 따르면요. 올해 시설과 R&D 투자가 말씀해주신 110조 원을 넘게 됐습니다. 지난해 사실 90조 4천억 원이었는데요. 굉장히 크게 늘어난 규모입니다. 투자 대부분은 반도체 DS 부문 쪽에 집중될 전망이고요. 평택 P4 공장 설비 투자 재개에 이어서 올해는 P5 기초 공사에도 돌입하게 됐습니다. HBM4 핵심 재료인 원시 D램을 이렇게 P4와 P5에 생산할 계획이다 보니까 현재 생산 능력도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고요.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자연스럽게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마이크론이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했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는데 3위였던 이 마이크론도 이런 성과를 낸다면 아무래도 1위와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기대치도 자연스럽게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FN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는요 197조 원으로 지난해 대비해서 5배 정도 가깝고요. SK하이닉스도 현재 162조 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이렇게 HBM 고객사가 확대가 되고 있고 또 대규모 설비 투자도 진행되면서 메모리 호황이라는 세 가지 축이 맞물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 전반에서 역대급 실적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투자를 하더라도 이미 그 부분이 수익으로 돌아오고 있는 시점이다라는 게 가장 좀 중요해 보입니다. 앞으로 실적으로 잘 연결될 수 있을지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넘어가서 한화오션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잠수함에 이어서 이번에는 유럽인가 봅니다. 그리스에 있는 최대 조선기업 그룹과 함께 힘을 좀 합친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번 내용들 어떤 의미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한화오션이 유럽 방산 시장에 마치 교두보를 좀 확보해 나가고 있는데요.
어제 하나오션은 그리스 최대 조선 방산 기업인 오넥스 그룹과 이 그리스 사업 협력을 위한 전략적 협력 협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이 두 그룹은요, 그리스 해경과 해군이 발주하는 잠수함 사업 등에 상호 독점 파트너로 참여하기로 했고요. 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중해와 흑해 같은 인접 국가까지도 협력 범위를 넓혀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이 주목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넥스 그룹은 미국 정부 개발금융기관인 이 DFC가 투자한 회사인데요. 어제 협약식에 이어서 여기에 주한 미국 대사 대리까지 참석했다는 점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그리고 그리스 이렇게 세 나라의 안보 협력 구도 안에서 하나오션이 유럽 방산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장면으로 현재 읽혀지고 있는데요.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서 현지화 전략으로 주목받았던 하나오션이 이번에는 그리스라는 유럽 거점을 선점하려는 전략으로 현재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미국 마스가 프로젝트에 이어서요. 이번에 이렇게 유럽 방산 시장까지 동시에 공략하면서 하나오션이 이제는 글로벌 방산 조선사 쪽으로도 도약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유럽을 동시에 공략하는 전략을 좀 펼치고 있다는 건데요. 사실 중동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서 환율이 급등하게 됐고 이에 따라서 조선업도 좀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환율 수혜를 가장 많이 보는 조선사로 현재 하나오션이 꼽혀지고 있는데요. 조선업은 이 달러로 선박 대금을 결제하는 구조이다 보니까 환율이 오르면 자연스럽게 매출과 영업 이익도 함께 늘어나게 됩니다. 다만 선물환 매도를 통해서 환율 변동을 해지해 두면 그 효과는 줄어들게 되는데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오션의 환해지 비율은 5.3%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삼성중공업이 사실상 100% 정도 해지를 해뒀다 보니까 이것과 비교를 하면 상당히 대조적인 구조가 나오고 있는데요. 달러 원 환율이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해서 지난 16일 장중에 1,500원을 넘어서다 보니까 이런 환율 효과가 하나오션 실적에 직접 반영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다가 중동 지정학 긴장까지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선발 발주 증가와 운임 상승까지 현재 맞물리고 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 위협으로 인해서요, 아프리카 희망봉 쪽으로 우회하는 항로가 확산되면서 이렇게 선북 수요 확대 압력도 현재 커지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은 지난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 1조 4천억 원으로 개선됐고요. 여기다가 환율 수혜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올해 수익성은 한층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감까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보자면 방산 수주 확대 그리고 이렇게 환율 수혜까지 함께 맞물리면서 하나오션이 실적과 수주 모두에서 좋은 흐름을 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하나오션만 사실 수혜를 보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빅3죠. HD 현대나 삼성중공업도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이 수혜를 좀 같이 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K조선 빅3가 어떤 전략을 취하면서 이러한 수혜를 좀 누리고 있는 걸까요? 네, 세 가지 회사가 각자 다른 강점으로 이 기회를 좀 나눠서 가져가고 있는데요. 우선 HD 현대 같은 경우에는 자율운항 기술을 핵심 카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회사인 아비커스가 개발한 AI 기반 자율운항 시스템인 하이나스가 이렇게 전쟁 위험 보험료가 급등한 상황 속에서 운항 리스크를 낮추는 솔루션으로 현재 선주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고요. 또 여기다가 사우디 현지 MRO 사업을 통해서 건조 이후에 운영과 정비까지 수익 구조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친환경 선박 중심의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LNG 이중 연료선과 메탄올 추진선 그리고 암모니아 연료선 같은 이렇게 현재 탄소 규제 강화에 맞추고 있는 차세대 선종 수요 증가로 인해서 고부가 가치 수주가 함께 늘어나고 있고요. 여기다가 FPSO나 FLNG 같은 해양 플랜트 쪽에서도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세 회사가 공통적으로 직면해 있는 과제도 있습니다. 발주 단계부터 금융 그리고 운송 계약과 정비 서비스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패키지 경쟁이 심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조선사의 역할이 밸류체인 전반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조선 3사가 방산과 자율운항 그리고 친환경이라는 각자의 강점을 앞세우고 있고요. 이런 중동 위기를 성장의 발판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세 회사가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서 환율 수혜를 좀 입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 좀 나눠봤고요. 넘어가서 이번에 원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고리 1호기 내부가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가 된 상황입니다. 본격적으로 해체 시장이 열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과정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될까요? 네, 우선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철거가 시작이 되는데요. 고리 1호기는 1978년에 상업 운전을 시작을 해서요. 40년 동안 전력을 생산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2017년 영구 정지된 뒤에 지난해 최종 해체 승인을 받았습니다. 어제 공개된 현장을 자세히 보시면요. 한때 전기를 생산하던 설비들의 빨간 글씨로 미사용 설비라는 표지판이 곳곳에 붙어 있었습니다. 사전 준비 작업을 마치고 다음 달 성면 제거 작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철거에 들어가게 되고요. 방사선 영향이 없는 터빈과 발전기 같은 비방사선 구역부터 먼저 해체를 하고 이후에 원자로 내부 방사선 구역으로 단계적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연말에는 터빈과 발전기 해체까지 완료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우선 총 해체 비용을 봤을 때는 1조 713억 원으로 이렇게 용지 복원까지는 12년이 걸리는 대형 프로젝트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고리 2호기 같은 경우에는 총 100여 건의 설비 개선을 마치고 이달 29일 아니면 4월 초쯤에 재가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체와 재가동이 격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전례 없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원전 산업이 건설 중심에서 이제는 해체와 계속 운전을 아우르는 전 주기적인 산업으로 전환되는 분기점에 놓여 있습니다. 네, 해체와 재가동이 같이 이루어지게 되는 어떻게 보면 특별한 순간이 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원전 해체 시장은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원전 해체 시장이 또 새롭게 비즈니스로서 열리게 될 텐데 어느 정도 규모로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총 규모로 봤을 때 500조에 달하는 시장의 문이 열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국제 원자력 기구에 따르게 된다면 2050년까지 전 세계에서 최대 588개의 원전이 영구 정지될 전망으로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기당 해체 비용을 고려하면 시장 규모가 500조 원을 웃돌게 되고요. 현재 원전 해체 역량을 가진 국가는 미국이 사실상 유일합니다. 총 10기 이상의 해체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요. 또 전문 기업도 2곳에 달합니다. 한국은 고리 1호기와 같은 웨스팅하우스 모델이 미국에서도 해체가 진행 중인 만큼 이렇게 경험을 쌓으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분석도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국산 해체 기술을 다지고요. 2031년부터 본격적인 도약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2035년에는 글로벌 탑5 진입을 목표로 잡고 있는데요. 이건 글로벌 원전 해체 시장의 10% 점유율에 해당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현재 국내 해체 기술의 약 90% 정도가 국산화된 상태다라는 점도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해체 장비 100여 종과 그리고 원자력 해체 센터까지 갖추고 있다 보니까 현재 이 시장에서 핵심 수혜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보자면 고리 1호기 해체는 단순한 철거가 아니라요. 한국이 글로벌 원전 해체 시장에 첫 발을 내딛는 역사적인 시작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해체가 굉장히 어렵고 까다로운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입 장벽도 높은 편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게 되면 트랙 레코더가 만들어지는 거라서 앞으로 글로벌리하게 원전 해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소식도 추가적으로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이제 가스터빈에 이어서 스팀터빈에 대한 수주 소식까지 같이 전달이 됐습니다. 앞서 브리핑에서 짧게 좀 짚어보긴 했었는데 자세한 내용 체크해 주시죠. 네, 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미국 기업과 AI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을 위해서요. 370메가와트급의 스팀 터빈과 말씀 주신 발전기 각 2기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업계에서는 계약 상대방이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AI 스타트업 xAI인 것으로 현재 추정하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미 xAI 데이터 센터에 가스터빈 총 12기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팀 터빈은 가스터빈에서 발생한 이 폐열을 재활용해서 추가 전력을 생산하는 복합 발전의 핵심 설비로 꼽히고 있습니다. 24시간 막대한 전력을 소비해야 되는 AI 데이터 센터의 가장 효율적인 발전 방식으로 현재 주목받고 있고요. 이번 수주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스터빈과 스팀 터빈을 아우르는 복합 발전 이 종합 공급자로서 북미 시장에서 입지를 굳혔다라는 신호탄으로 현재 해석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탈원전을 전략적 실수라고 인정하면서 원전 확대로 다시 돌아서고 있고요. 또 미국도 2050년까지 원전 400기가와트의 이 확대를 추진하는 흐름까지 맞물리다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주 기반이 구조적으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가스터빈과 스팀터빈 그리고 원전 주기기와 원전 해체라는 네 가지의 성장축이 동시에 가동되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에너지 전환 시대의 핵심 수혜주로 현재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네, 해체 시장이 열렸다라는 부분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추가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스터빈과 스팀터빈까지 시장에 대한 규모가 2배 이상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어쨌든 북미 쪽에서 수주를 따냈다라는 것 자체가 그만큼 기술력도 인정받았고 좋은 효율과 낮은 단가까지 입증을 받은 상황이라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수주 소식이 좀 들려올 수 있을지 챙겨보셔도 좋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같이 좀 잘 살펴봤고요. 이 시각 서울경제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종호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개장까지 10분 남은 시점 스탁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SCTV 이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는 확전 우려 속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확전 자제 발언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낙폭을 줄여가기는 했지만 일단 3대 지수는 모두 일제히 또 한 번 하락 마감하게 됐습니다. 국내에서도 어제 코스피가 5,800선을 내주면서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오게 됐었죠. 여기에 유가 급등과 환율 1,500원에 대한 부담까지도 지속이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매크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뉴욕 증시에서도 낙폭이 축소되는 모습들이 나왔고 유가도 진정세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일단은 매물이 한 번 더 나오게 되는 장이 될지 혹은 민감도를 줄여가면서 반등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구간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우리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시장이 하루하루 온도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할 때는 간단하게 항상 말씀을 드리죠. 시장이 너도 나도 올라갈 때는 매도를 하셔가지고 현금 비중을 적정 정도를 가져가셔야 되고 어제처럼 너도 나도 떨어지는 시장에는 약간은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내가 사고 싶었던 종목을 한 번에 다 사는 것도 아니고요. 약간 나눠서 사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하락은 그제의 상승의 한 절반 정도의 하락이었기 때문에 뭐 시장의 하락이 기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은 체력이 좀 뒷받침돼 주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지금 대외적인 변수가 어느 하나 끝자락에 와서 종결이 된 느낌은 아닙니다. 여전히 환율은 1,500원대를 계속해서 위협을 하고 있고 유가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100달러를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은 2주 전과 지금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코스피 지수를 비교를 해보시면요. 2주 전에 코스피 지수는 5,080까지 내려갔고 지금은 아무리 그렇게 대외적인 변수가 계속해서 일어나도 5,700선에서 머무르고 있다는 건 결국엔 시장은 처음에 변동성만 컸을 뿐 그 변동성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단 시장이 또 5,700선에서 머무르니까 6,000을 가고 6,300을 뚫어서 7,000을 간다. 그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도 계속 제조업 기반의 국가이기 때문에 유가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만약에 좀 떨어진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땐 예전처럼 떨어지진 않을 거고요. 한 80달러 정도에서 멈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일단은 지금 시장은 박스권 장세로 보시는 게 좋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의 지수가 올라올 때는 현금 비중을 생각하셔서 매도를 진행하시는 게 좋고 오히려 조금 조정이 나올 때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자. 조금은 짧게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실 이 추세에 대한 믿음이 있는 종목들이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반도체 투톱이 되겠는데 일단은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사고 뭔가 믿어주는 게 아니라 수익을 확정하는 게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일단 수익을 무조건 확정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현금이라는 게 꼭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저도 뭐 오늘 하루 만에 반등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그러니까 어제처럼 하락이 나올 때 조금 종목을 담아갈 수 있는 그런 좀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런 분들이 또 많더라고요. 시장이 워낙에 대외적인 변수가 너무나 이제 무섭게 다가오다 보니까 주식시장을 딱 켜놓으시고 그 뉴스, 해외 뉴스를 계속해서 켜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유조선이 폭파가 됐다, 누가 죽었다, 뭐 핵 버튼을 누른다 이런 뉴스까지도 나오게 되면 그런 상황에서 시장이 빠지게 되면은 당연히 심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에서는 뭐 지금 이란 뉴스를 보지 말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관심을 끄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차피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뉴스에 대해서는 좀 집중도를 좀 떨어뜨려 놓으시고요. 그냥 유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유가의 흐름에 따라서 시장 대응을 꼭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는 일단 유가의 흐름 그리고 이 시장이 낙폭을 얼마나 절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지도 계속 주목해 봐야겠고 수익을 확정해서 현금화하는 그런 전략까지도 함께 챙겨봐야 할 구간들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프리장에서 움직이는 것들 볼 때 일단은 반도체 투톱이 모두 1%대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참 이번 주에 특히 삼성전자 안에서 정말 다양한 이벤트와 모멘텀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단독 뉴스를 통해서도 오픈 AI에게 처음으로 HBM4를 단독 공급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왔고 뭐 파운드리 쪽에서의 라인들을 HBM 쪽으로 많이 생산하는 대로 무게중심을 이동하겠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왔어요.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가 하이닉스보다는 이 삼성전자 쪽에 조금 더 주목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지금 뭐 하이닉스가 더 낫다, 삼성전자가 더 낫다라고 말씀드리긴 되게 어려워요. 이거는 작년과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것도 말 그대로 그냥 반도체 투톱을 내가 고민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반 담아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그것도 고민이 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반도체 ETF 사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가는 방향은 비슷하고 거기다가 지금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시장이 아직도 공급 부족의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어떤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시장에서는 반도체에 대해서 어떻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냐면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서 석유나 이런 것들이 못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삼성 공장이 멈추는 거 아니야? 그러면 공급이 부족해지는 거 아니야? 주가가 안 좋은 거 아니야? 옛날 시기로라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을 텐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냐? 만약에 공장이 셧다운이 되면 반도체를 못 만드니까 더 비싸게 팔 수 있구나
라는 식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또 삼성전자 주총 이후에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죠? 노사 간의 갈등, 노조들의 5월 달부터 파업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사실은 주가가 빠져야지 맞는데 야, 그러면 반도체 생산을 더 못하게 되면 더 비싸게 파는 거 아니야? 라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절대적으로 공급자 우위에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어떤 걸 고를까 고민하시기보다는 일단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HBM4에 대해서 퍼포먼스가 어떻게 나올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파운드리 산업이 어떻게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되는지까지만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어느 것이 더 우위다라고 결정짓기보다는 일단 삼성전자 안에서는 HBM4 그리고 파운드리 쪽에서 앞으로의 확장 전략들 계속해서 면밀히 체크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에서는 일단 어떤 전략도로 좀 접근하는 게 좋을지 짧게만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시장이 또 반등이 들어올 겁니다. 아마 야간 선물도 양봉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오늘은 급등이 나올 건데 어떤 것들의 중심으로 좀 올라갈 것이냐라는 거를 좀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계속해서 대체에너지 쪽이 좀 좋아 보입니다. 뭐 하나솔루션, CS 윈드 그렇게 안 갔던 풍력까지도 또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단기적인 테마로 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전일 미국 시장이 뭐 코닝이라든지 뭐 이런 약간 광통신 같은 광섬유라든지 광통신 장비 쪽에 대해서도 주가가 좋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보시면은 뭐 RF 시리즈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광통신의 재료로 인해서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시장이 지금 이제 어저께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은 또 갭상승으로 갑자기 평 하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시장에선 변동성이 너무나 세기 때문에 절대로 오늘 같은 날 많이 올라간다 그래서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내가 보유한 수량에 대해서 오히려 매도의 관점으로 좀 차분하게 대응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앞서 좀 살펴봤던 부분이지만 전쟁 병수로 지금 변동성이 커진 시장이기 때문에 추세에 대한 신뢰도 물론 있겠지만은 리스크 관리도 중요한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수익을 나눠서 보다 현금화하는 전략들 꼭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이제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이 다가오게 됐는데요. 이번 주에는 워낙 여러 가지 이벤트나 이슈들이 참 많았습니다. 엔비디아 GTC로 시장의 문을 좀 열게 됐고, 이어서 FOMC 회의라던가 혹은 실적 그리고 뭐 주주총회가 같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인해서 대응하기가 참 쉽지 않고 또 어려웠던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매크로 변수까지 좀 강하게 더해졌기 때문이겠죠. 자, 일단 그래도 앞서 말씀드렸듯 간밤 뉴욕 증시에서 반등이 나왔고 유가 또한 하락세로 좀 진정되는 모습들이 나와서 오늘 일단 전일의 급락을 좀 만회하는 움직임들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들이 우리 시장 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지수부터 먼저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현재 우리 시장 모두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강보합권에서 머물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피는 0.87% 오른 5,813선에서 움직이면서 5,800선을 바로 뚫으면서 시작해주는 모습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9%입니다. 1,153선에서 움직이면서 지금 시장 문 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줌들의 움직임도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이 일단 매크로 변수로 발목이 좀 잡히기는 하다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이 모두 약세로 마감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일단은 지금 삼성전자 우선주를 제외한 종목들은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프리장에서보다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승폭이 약간은 둔화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네요. 삼성전자는 0.75% 오르면서 20만 2천 원에서 움직이고 있고, 하이닉스는 1% 가까운 상승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현대차는 0.57%의 오름세, LG에너지솔루션이 2% 가까운 상승 탄력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과 삼천당 제약은 일단 파란불로 출발을 하고 있네요. 어제 사실 삼천당 제약 안에서는 먹는 인슐린이 글로벌 임상에 본격 진입을 하게 되면서 시총 3위로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지금 다시 일단 빨간불 켜주고 있고요. 알테오젠만이 0.83%의 내림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은 각각 0.83% 그리고 1.11%의 오름세 나타내주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0.56%의 강보 합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매매 동향부터 살펴보시면요. 일단 어제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로 마감을 하게 됐는데 오늘도 물량을 덜어내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2,500억 원 넘게 담아내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 움직임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도 같은 양상이 나타나고 있네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00억 원, 130억 원가량 물량을 던지면서 시작을 하고 있고 개인 역시 코스닥 시장에서 500억 원가량 순매수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급 상황이 어떻게 변화될지도 우리가 항상 또 체크해봐야 될 부분들이 되겠고요. 저희는 이어서 전략들 체크해보는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움직임들 살펴보면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반등을 시연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이 안에서 역시나 또 신재생 에너지주 쪽들이 반응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 그리고 광통신도 뭐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SOFC도 지금 반응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신재생 에너지주들을 항상 단기 테마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기는 했는데 네. 계속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건가라는 생각이 또 동시에 들기도 해요. 네네네.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쪽들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뭐 되게 좋은 기업들이죠. 돈도 좀 잘 벌고 그리고 어쨌든 모멘텀도 있고. 근데 항상 이렇게 대체 에너지 얘기가 나올 때마다 올라가는 수순이거든요. 보통은 이런 식으로 원유가 좀 막히게 되면은 대체 에너지 가고 대체 에너지 갔다 보면 또 뭐 수소까지 가고 수소 갔다가 또 원전 갔다가 이런 식으로 항상 순환매가 좀 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마도 요 사이에 뭐 하나솔루션이라든지 OCI 홀딩스, 그다음에 CS 윈드 뭐 이런 대표적인 태양광과 풍력 종목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보여주는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대체 에너지율이라고 합니다. 태양광과 풍력률이 재생에너지 사용률 자체가 2% 정도밖에 되진 않아요. 물론 현 정부 자체에서 좀 태양광과 풍력을 많이 늘려가지고 대체 에너지를 개발을 해놔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모멘텀 때문에 앞으로 더 갈지 안 갈지는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주식 투자를 할 때 물론 추격 매수라든지 고가 매수라는 기법도 있지만 지금 현재 이거를 시청하시는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이 따라가기에는 굉장히 힘든 템포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기 때문에 오히려 재생에너지 쪽에 대해서 나는 조금 더 테마적으로 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지금 올라가는 태양광과 풍력보다는 꼭 재생에너지의 짝꿍처럼 가야 되는 ESS 쪽에 대해서 힌트를 좀 얻어보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ESS 쪽에서는 사실 이 대체 에너지 카테고리 안에 엮여 있기는 하지만 네. 또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그만큼의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네네네.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가겠죠, 그러니까.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항상 답답해한 다음에 매도하면 올라가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사실은 너도 나도 ESS 쪽에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워낙에 태양광 풍력 쪽이 강하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팔고 넘어갈까? 이런 마인드가 되게 많아요, 시장에서. 그리고 그런 마인드가 녹아져 있기 때문에 태양광 풍력만 올라가는 건데 나중에 이제 기사를 열어보거나 어떠한 분석 자료를 또 열어보다 보면 그렇게 되면 ESS는 필수적으로 가야 됩니다. 라는 뉴스 기사 한 줄로 아마 그때부터 ESS의 시장이 열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할 때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추격 매수는 웬만해서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다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차라리 ESS 쪽에서 내 차례를 기다리시는 게 훨씬 더 빠르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내일 시장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아무도 다음 주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확실한 내 카드, 뭐 예를 들어 ESS 카드, 이런 카드가 있다면 그냥 품 안에 숨겨 놓으시고 꾹 참고 기다리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차례가 올 겁니다. 지금은 가지 않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답답해 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쪽들이 너무 반등이 나오면서 활발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소외를 받았다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ESS 쪽은 갈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긴 호흡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앞서 반도체 투톱을 한번 여쭤봤으니까 이제는 소부장으로 한번 연결을 지어볼게요. 지금 간밤 미국에서는 엔비디아는 쉬어갔지만 뭐 팔란티어라든가 브로드컴은 오히려 오르게 됐고요. 어제 우리 시장도 보면 반도체 투톱은 매크로 변수의 조정을 받아가는 동안 이 두산 테스나 같은 기업들은 움직임이 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락장 속에서도 일부 소부장들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항상 반도체 투톱은 조정이 나올 때마다 담아가는 것들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두 가지 군을 좀 비교해 본다면 어떤 거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실어 주실까요? 일단은 조정이 나올 때 반도체 투톱은 잡아가시는 게 맞고요. 근데 이제 비중이 나는 너무 많다. 이러신 분들은 반도체 방금 말씀하신 소부장 쪽으로 가시는 게 좋은데, 어제 반도체 소부장들이 다 간 건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전공정 같은 경우 아니면 핸들러 장비 같은 경우에는 폭락이 나왔고요. 어저께 올라간 애들은 이제 가만히 보시면 뭐 고압수소 어닐링 쪽에 이제 HPSP라든지 그런 것들이 왜 나오냐? SK 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원시 D램까지는 가지 못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원시 D램을 따라가려면 일단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가 무조건 필요하다라는 투자 아이디어였고, 그다음에 어제 파운드리 쪽이 굉장히 강했죠. 두산 테스나라든지 세미파이브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결국에는 현재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 투톱의 비중이 어느 정도 쌓여 있으시다면 반도체 장비 쪽은 너무 고평가가 돼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되냐? 늘 강조드리죠. 파운드리 쪽 아니면 기판 쪽을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기판이 어제 많이 올라갔거든요.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근데 앞으로도 기판 쪽은 제가 봤을 땐 더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광통신이라 그래서 통신 장비에만 너무 국한이 돼 있는데, 사실은 이 광통신을 시작을 하려면 기판에 광섬유라는 걸 깔아야 됩니다. 그럼 그 광섬유를 깔 때 필요한 기술이 실리콘 포토닉스라는 기술인데, 그 기술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기판 업체들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판 쪽은 꼭 보셨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기판들이 지금 대덕전자 같은 경우가 이제 신고가로 올라가고 있고, 뭐 심텍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와 있고, TLB는 뭐 정말로 많이 올라가 있는데, 정말 희한하게 기판의 저는 대장주라고 생각하는 이수페타시스만 아직도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찾아야 되냐? 이런 데서 기회를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기판주들이 요즘에야 올라왔지만 계속 과거에 떨어졌던 이유가 뭐냐면 금과 은값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자재비, 그러니까 원자재 비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주가에 좀 부담이다, 영업 실적에 부담이다 라는 투자 아이디어였는데, 요즘에 금값과 은값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밑으로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종목들의 IR 자료를 살펴보시면요, 금값, 은값, 구리값이 많이 올랐을 때도 돈을 굉장히 잘 벌었던 기업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원자재 가격까지도 또 안정화가 된다면 저는 기판 쪽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집중도가 있지 않을까라고 투자 아이디어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소부장 쪽에서는 삼성향 파운드리라던가 기판같이 모멘텀은 살아있지만 아직까지 좀 많이 가지 않았던 쪽들 한번 들여다보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설 쪽들이 또 가네요. 원전주 안에서 요즘 보면 약간 분위기가 갈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대장이라고 불리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최근에 스팀 터빈이라는 개별 호재가 있었음에도, 그리고 대체 에너지 관련주로 엮였음에도 그렇게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건설 쪽, 원전이 붙은 건설주들은 너무 잘 가요.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궁금하고, 두산 에너빌리티를 우리가 어떤 호흡으로 봐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게 좀 답답하실 수는 있어요. 우리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랑 현대건설을 많이 얘기 드렸는데, 네. 요 생각지도 않았던 대우건설 막 이런 것들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그 안에서 순환매가 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전이 이제 EPC라고 하는 이제 건설 쪽이 좀 많이 올라가긴 하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대우건설이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원전 때문에 대우건설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가긴 하는데,
그게 지금 약간은 중동의 재건과도 좀 엮이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건설주들이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원래 이제 건설주에 대해서는 이제 부정적이게 말씀드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너무 저평가가 돼 있고 거기다 뭐 PER이라든지 PBR을 본다면 결국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건설주를 볼 때는 그냥 현대건설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전 쪽의 EPC 쪽에 대해서 역시나 모멘텀은 현대건설이 계속 높기 때문에 가장 대장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설명을 좀 드렸고 그다음에 방금 앵커님께서 질문 주신 두산 에너빌리티는 왜 이렇게 답답하냐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건설 쪽의 EPC 쪽이 먼저 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주 기기들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는 여전히 주가가 이렇게 안 올라갈 때 답답해하지 마시고 비중을 늘려가야 되는 기회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대체 에너지 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선이 돌아가고 대만, 일본, 유럽 뭐 이런 나라들까지 원전을 확대해 나게 된다면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도 좀 저평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얘기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여전히 그래도 모멘텀이 살아있는 게 우리 원전 쪽이죠. 수주, 특히 해외 쪽에서의 어떤 기대감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쪽에서는 여전히 긴 호흡으로 긍정 뷰로 바라보는 것 유지해 주셨고요. 건설 쪽 안에서는 순환매적인 차원 그리고 재건과 관련된 이슈들이 붙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거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시장 장 시작했을 때보다 상승폭 좀 늘려가고 있네요. 코스피는 1%대의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 어제 우리 시장 사실 낙폭을 얼마나 절제해 줄까를 바라봤었는데 오늘은 반등을 얼마나 해줄까 이런 시선으로 좀 바라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부담을 줬던 환율 또한 지금 소폭 하락세로 가고 있네요. 1,488원대에서 현재 환율 지나가고 있습니다. 장 마감까지 지수 그리고 수급 상황들 계속해서 면밀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스탁 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CTV 이문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분위기 먼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양시장 봤을 때 강보합 정도 지나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아침 초반에 현물 쪽에서 매도였다가 지금 매수로 전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규모가 아직 소폭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포지션에 대한 변화가 좀 있는 것 같고요. 환율도 좀 내려오면서 지금 1,488원 30전 정도 지나가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물은 일단 좀 빼고 있지만 규모가 아직까지 크진 않은데요. 전반적인 분위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석하고 계실까요? 뭐 사실 이제 미국 시장이 이제 3대 지수가 뭐 하락을 했다 이런 얘기가 들으면은 원래는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하락 커플이 굉장히 셌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코로나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미국 시장 갈 때 우리나라 잘 간다 뭐 이런 얘기 했을 때가 뭐 엊그제 같았는데 정작 그 사이 기간들을 보면은 미국 시장은 잘 갈 때 우리 시장만 맨날 안 가더라. 맨날 답답한 뭐 박스피다 이런 욕을 많이 했던 게 바로 국내 시장이었습니다. 자, 근데 요즘에는 미국 시장이 하락을 하는데도 오히려 한국 시장이 더 강합니다. 이런 모멘텀들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일단 두 가지를 해석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오히려 지금 미국 내 시장에도 부담감을 상당히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화당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강성 정책을 지금 많이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언론에서는 또 이제 뭐 로비를 받았다. 이스라엘 측에서 로비를 받아서 지금 구사 작전을 강행하는 거다. 이런 뭐 비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하지만은 뭐 따지고 보면 미국 자체는 로비 산업이 활성화돼 있고 또 학법이다 보니까 사실 이것만 가지고 비판을 하기엔 좀 모호한 부분도 있어요. 그동안에 그러면 중동에서 어떤 테러 활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반인륜적인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그동안 묵살되었던 로비 활동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이제 상황에 대해서 좀 정치적인 부분들보다는 일단 지금 시장 자체가 사실은 오히려 말 한마디의 변동성이 더 커진다. 이 부분을 좀 더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최근 지난 한 3주 동안, 그러니까 지금 이제 3월 4일부터 해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많이 지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눌림목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하는 날들도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오히려 이 3주 동안의 기간의 움직임을 봤을 때 첫 쇼크 이후부터는 한국 시장은 더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다는 것이 강점이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제조업 부분에서 부활이 지금 다시 나오고 있다는 것은 가장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미 인플레이션 부담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고 심지어 산유국인데도 불구하고 뭐 WTI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하는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유가 부담 굉장히 많이 나타나죠. 주유소 가서 기름 넣기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정도로 물가가 많이 뛰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반면 시장은 오히려 침착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항상 우리가 현물 시장에만 맞춰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 심리적인 부담을 이겨내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 좀 강점이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뭐 엔비디아, AMD 뭐 이런 기업들이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 와중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처럼 펀더멘털이 굉장히 강했던 기업들은 여전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여기에 원인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1등에 대한 부담감에 대비했을 때 1등, 2등을 서로 앞다투는 이제 고래들의 싸움 사이 속에서는 오히려 그 사이에서 먹거리들을 챙겨 나갈 수 있는 작은 물고기들이 더 이득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작다는 의미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미국이 지금 이제 그래픽 주도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중국과 어떻게 AI 경쟁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림의 판도 속에서 오히려 반도체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는 오히려 수요가 더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 심리적인 부분에서 이제 우려감이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주가가 조직이 난 걸 보고 삼성전자 이제 끝났다. 뭐 이렇게 좀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이 더 매수 타이밍의 기회라고 봅니다. 다만 조심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시장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적 리스크가 워낙 많이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에 따라서 시장은 바뀐 게 없는데 말 한마디에 따라서 오르내리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제가 오지만은 이 금요일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원래는 주말 효과가 있기 때문에 파란불을 굉장히 많이 뜨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심지어 말 한마디 때문에 목요일 날에는 상승을 했다가 금요일 날에는 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사실 제가 아침에 이 개장 후에 직후의 분위기를 갖다가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 물론 맞을 때도 틀 때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좀 롱텀을 보고 말씀을 드렸을 때 하루 이틀의 시장보다는 우리가 1주, 2주, 3주 동안의 그 흐름을 보신다라면은 여전히 시장은 강하다라고 저는 좀 느끼고 있어요. 물론 이제 외국인 수급이 빠지는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전략적으로 포트폴리오 자체를 좀 정비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 미국 시장이 워낙 싸게 빠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도 올랐는데 그러면 이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달러도 올랐으니까 지금 한국 주식 팔면은 달러로 환전해서
미국에 가서 미국에 떨어진 주식 사면은 나는 돈을 더 많이 벌겠다 이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포트폴리오를 정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기관이 정비하는 와중 속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차피 나는 국내에서 원화로 투자를 하니까 그러면 싸게 나온 종목들 중에서 기대 가치가 있는 종목들을 담아봐야겠다라고 접근하신다면은 너무도 좋은 기회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시장이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에 좀 더 집중을 많이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기관들이 왜 코스닥을 계속 공략을 많이 하느냐? 일단 기회 가치가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지금 많이 널려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바이오도 그렇고 AI 부분 그리고 앞으로 이제 많은 이제 AI 소프트웨어까지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봤을 때는 뭐 지금도 살 수 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일단 개인 투자분께 좀 권고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루하루에 대한 일일비 하시는 것보다는 일단 지금은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관점으로 우리가 스윙 매매를 하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한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포트 정비하는 과정에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펀더 좋은 싼 종목들 많이 내려와 있는 종목들 담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해 보자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오늘 주목해 볼 만한 테마들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원전입니다. 원전인데 사실 유가가 요즘 올랐을 때 대체 에너지들로서 주목을 좀 받았던 쪽 중에 하나가 신재생이랑 원전 쪽입니다. 오늘은 신재생 쪽이 개장 초반에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고요. 전반적인 에너지, 대체 에너지단에서 같이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열어볼게요. 두 번째는 게임입니다. 사실 어제 펄어비스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놀라셨죠. 어제 하한가 터치도 있었던 탓이었는데 일단 붉은 사막에 대해서 해외 비평이 좀 엇갈렸습니다. 그래서 점수로 봤을 때 78점이 나왔는데 메타스코어가 80점 이상이 나올 걸로 기대가 됐었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게 이유였긴 했습니다. 오늘 사실 일정상으로는 좀 오픈하는 날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신작에 대한 반응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와중 속에서도 게임주 봐도 괜찮을지 주목도 높여도 될지 챙겨보겠습니다. 마지막 열어보시죠. 마지막은 바이오입니다. 사실 이란 공습 이슈가 있었을 때 이쪽은 뭐 크게 밀리지 않았었고요. 이후에도 크게 오른 부분도 많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학회 일정들이 4월, 5월, 6월 해서 쭉 연이어서 예정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종목들 담아봐도 괜찮을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에너지단에서 먼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요즘 계속 대표님 시장 유가에 좀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유가 오르면 외국인 투자자 좀 빠지고 이런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좀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체 에너지 쪽도 주목도가 높거든요. 그렇게 보면 보험적 성격으로 일단은 공습 이슈가 끝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는 좀 담아놔도 포트의 비중을 좀 차지해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거의 한 3주째 계속 강조를 드리는 전략 중 하나가 투트랙 전략인데 변동성이 극심하다라고 하면은 변동성에 우리가 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비를 하긴 이미 늦었죠. 대응을 해야 됩니다. 대응은 지금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섹터가 강세가 나왔을 때 상대적으로 어떤 섹터가 약세가 나왔다. 그러면 지금 강세가 나온 거는 쉽게 말하면 전쟁 특수를 노리고 있는 섹터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약세가 나온 섹터는 전쟁으로 인해서 피로감들이 증가한 섹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대표적인 게 지금 정유 섹터 그리고 석유화학 섹터가 이 두 개가 투트랙 전략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원전주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두산에너빌리티를 소개를 드렸죠. 그리고 이제 추천주로도 제가 금호석유화학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유가가 계속 뭐 100불까지 근처까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 NCC 업계들이 다시 기대가 될 것 같다. 증권가에서 지금 레포트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말은 유가가 지금 100불 이상 돌파를 할 가능성보다는 지금 시장이 여기에 대한 어떤 피로감들을 이미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설령 100불 이상 돌파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공급처를 다각화하면서 러시아 석유를 수입하는 방안 등을 고려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는 별로 크게 동요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원전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지금은 원전이 지금 상대적으로 강세가 됐죠. 물론 추세적으로도 구조적으로도 원전은 강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만큼 저렴하게 발전 단가를 높여서 발전 단가가 싼 이 에너지원을 공급한다는 것은 굉장히 뭐 좋은 얘기겠지만 안정성 문제가 늘 따라올 수밖에 없죠. 우리가 뭐 옛날 뭐 소련에서도 뭐 원전 폭파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일본 같은 경우에도 후쿠시마 원전처럼 이렇게 안전 사태가 이제 붕괴가 되는 문제들도 많이 나왔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보세요. 미국의 멜트다운이 일어났던 원전까지 지금 다시 재가동시켜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는 지금 전력과 관련해서는 총력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을 지금 투입하자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생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농축 우라늄을 직접 농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그래서 그렇죠. 농축을 하게 되면은 핵무장을 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왜? 우라늄과 플루토늄이 나오게 되는데 보통 이 플루토늄이 이 핵무기에 사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원전법 관련해 미국 원자력법에 의거를 해서 우리나라는 현재 원자력 농축이 안 되는데 작년 에이펙 때 우리나라도 원전 핵잠금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자고 했던 원인이 이 원자력법을 좀 일부 개정 수용하는 방안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느냐 이거를 이제 협상을 했던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오션이 이제 핵잠금 추진한다 막 이러면서 막 주가가 올라갔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원축우람을 어디서 수입하느냐? 러시아랑 미국이랑 프랑스 이쪽에서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때 우리가 원전을 유럽에 수출을 했을 때 루마니아에다가 수출하고 이렇게 했을 때 왜 의미가 있었냐면은 유럽에서는 원전의 절대 강자처럼 이제 있었던 국가가 바로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카르텔이 엄청나게 셉니다. 유럽의 절대 의장국처럼 역할을 해왔던 프랑스, 독일 이 나라들의 입김이 사실은 주변에 있는 유럽 국가들에게 굉장히 강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유럽연합 자체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국가들이다 보니까 야 우리 이거 너희들한테 이런 거 사주는데 너희도 이거 원전 하나 해주라 이런 식으로 압박이 많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걸린 겁니다. 그래서 루마니아 원전, 뭐 체코 원전 이런 거 적어져 있습니다. 체코 원전에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이 두쿠바니 원전 관련해서 이제 경쟁이 붙었을 때 한국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었던 원인이 이거 결국에는 봐라 이거 프랑스 너희가 지금 외압 넣어서 이렇게 한 거 아니냐라는 게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체코 정부에서도 그럼 너희 거 안 하겠다라고 돌아서 버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원전주들이 계속 가고 있는 것은 결국은 시장 전반적으로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원전이 커지는 것이 사실인데 이제 단점이 뭐냐면은 그 농축 우라늄이 우리는 자급자족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농축 우라늄을 실질적으로 그러면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가 어디냐면 러시아라는 거죠. 러시아가 우리가 뭐 천연가스를 많이 수출한다, 뭐 원유 수출을 많이 한다, 이거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우라늄도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도 우라늄을 러시아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금수 조치한다고 해놓고도 우라늄은 한시적으로 2027년도까지는 수입을 하자라고 의회에서 결정이 난 겁니다. 자 그러면 어폐가 있는 거죠. 미국이 러시아 죽여버릴 거야. 막 너희 못 살게 굴 거야. 너희 전쟁 못하게 막아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겁박을 다져놓고는 근데 우리 우라늄은 사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모순적인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미국도 이번 원유 사태를 또 고민을 했을 때 러시아 원유도 수입할 수 있게 우리가 검토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 지금 전쟁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 상황들이 사실은 자국 우선주의에 지금 돌아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과 같은 이제 중국이 이제 패권에 도전을 하는 국가들 그리고 기존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뭐 미국 그리고 뭐 잃었던 패권을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 러시아 이 국가들과 어느 한 국가도 쉽게 손을 놓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중립지대로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히려 세 나라가 더 서로 아웅다웅 하면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빨 드러내고 싸우는 와중에 더 강해지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오히려 한국 시장에 외국인 자금이 더 적극적으로 지금 투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전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사골 레러빌리티라고 얘기했던 이 두산 레러빌리티 조정식 계속 매수하시면 되죠. 물론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 오르비텍이 지금 주가가 지금 잘 가잖아요. 네. 근데 사실 부담스러운 건 맞아요. 왜냐면은 이 원전 시장에서 방사능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사업 수주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이제 추가 모멘텀들이 사실은 이미 선반영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11조라는 시장이 국내 시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이에요. 근데 글로벌 시장에서 오르비텍에 대한 어떤 인지도나 이런 것들을 부담을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이제 그냥 계속 쭉 연장생산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이제 한수원과 같이 이제 연계를 하다 보니까 기회는 여전히 먹거리가 많다라고 보지만은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르비텍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주주단들, 주성그룹의 좀 자금이 좀 통과하는 목적으로 좀 운용되는 것도 있다 보니까 이 분위기가 빨리 꺼지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그때도 지금은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 추세 매매를 가셔야 되고 손절가 같은 경우 오히려 더 타이트하게 가셔야 된다. 그래서 손절가가 이탈되면은 종목 교체를 하셔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추세 매매로 갔을 때는 계속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원전은 이제 해체 시장까지 거론되고 폐기물 시장이 거론된다는 점을 우리가 힌트를 얻었을 때는 우리가 지금 당장 나오는 소재거리들은 1, 2년 뒤의 소재거리가 아니라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의 먹거리를 지금 앞당겨 가져가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현재 펀더멘탈에 대비했을 때 EPS가 좀 지나치게 높아졌다라고 감안을 해본다면 물론 지금 원전 섹터가 전반적으로 EPS가 지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비했을 때 뭐 PER 지표가 굉장히 많이 높아진 것도 부담이 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PER에 대비했을 때 지금 현재 다른 종목군에 대비했을 때 오히려 우리가 펀더멘탈이 좀 강했는가 기존 연간 매출의 성장세가 꾸준하게 나타났는가를 좀 보셔야 될 필요가
가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에너지 관련해서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에너지도 전략적으로 유가 급등에 따라서 오르내리고 있으니까 좀 보자라는 말씀 주셨고 오늘 시장 분위기 봤을 때는 신재생이 조금 더 강하게 움직임이 포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풍력이 좀 덜 했었는데 풍력 쪽까지 순환이 좀 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풍력, 태양광, SOFC까지 오늘 전반적인 흐름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게임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펄어비스 크게 하한가까지 떨어졌고요. 오늘은 좀 만회를 하나 싶었는데 사실 오늘 더 떨어졌습니다. 지금 7%까지 낙폭을 더 키워가는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주 안에서는 사실 대표님 그 종목 발굴하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잘 알지 못하면 특히나 더 접근하기가 좀 까다로운 것 같아서 이 안에서 발굴할 수 있는 노하우 혹은 뭐 투자 포인트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사실 게임주는 게임 안 하시는 분들이 투자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시장 심리라든가 어떤 유저들의 어떤 동향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일반적인 계산 방법으로는 잘 나오지가 않고요. 애널리스트들이 굉장히 많이 틀리는 어떻게 보면 애널리스트의 무덤과 같은 섹터가 사실은 게임 섹터입니다. 그래서 와 뭐 신작 기대가 무조건 대박 날 거 했는데 오히려 그 목표가 절대 달성 못하고 그때가 완전 고점인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 게임주를 만약에 찾으신다라고 하면은 일단 게임주 자체가 증시에서는 서브컬처입니다. 자 그러면 게임주에서 괜찮은 게임 기업을 찾으려면은 서브컬처 공략 잘하는 기업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외형 성장하기가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네. 기존에 뭐 유비소프트라든가 아니면은 뭐 액티비전 블리자드 이런 이제 대작을 만들었던 기업들조차도 지금은 매출 성장세가 그렇게 좋지 못해요. 그러니까 매출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데 마진율도 안 좋아지고 있고 개발비 부담이 너무 커졌어요. 거기다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가격이 다 올라갔죠. 그래서 그래픽 카드 가격도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리 그래픽 좋은 게임을 새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개인 PC가 그 그래픽을 따라가지 못하면 못하게 되는 진입장벽처럼 돼버리다 보니까 또 매출이 안 나오게 되는 문제들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저는 우리나라 게임 기업의 강점은 최적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게임사들 중에서 좀 옥석을 가려야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 첫 번째는 서브컬처 쪽의 확장 국면이 얼마나 빨리 진입하는가.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게임사야, 내가 다 해먹을 거야, 내가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다 할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은 별로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 한국 시장에만 특화된 방식을 채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의 길들여져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소형 게임사들과 협업을 해서 만드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마케팅으로 예를 치면은 에코 마케팅 같은 기업들이 많아졌어요. 에코 마케팅은 아예 지분 투자까지 그 해당 기업에다 투자를 하고 수익을 쉐어하는 식으로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뭐 네오위즈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소형 게임사들을 이제 개인 기업사들에다가 투자를 직접 합니다. 그리고 퍼블리싱까지도 다 직접 해줘요. 그러니까 혼자서 혹은 이제 뭐 소규모에서 하기 힘들었던 부분들의 어떤 기술 자문이라든가 뭐 지원들 이런 것들을 더 확장을 시켜주면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뭐 산나비와 같은 뭐 대작들도 굉장히 좀 잘 나올 수 있는 도움이 낫지 않았는가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IP 시장 그리고 IP와 팬덤 관리를 꾸준하게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정량적인 것보다는 정성적인 부분에 훨씬 더 좌우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펄어비스가 뭐 메타크리틱 점수 78점이다 이러니까 우르르 떨어졌잖아요. 출시도 안 했는데 오늘 출시래요. 그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뭔가 유저들의 입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많구나라는 건데 저는 오히려 펄어비스 전 저정이 좀 더 나오면은 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다고 봐요. 7년 동안 개발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러니까요. 주가가 올라갔다는 거는 그 팬덤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펄어비스가 지금 뭐 단기적으로 점수가 좀 예상보다 낮게 나왔다 하더라도 그 기다린 사람들이 일단 결제는 해볼 거 아니에요. 지금 게임 판매하는 플랫폼인 스팀에서도 지금 예약 구매가 지금 1위로 걸려 있대요. 이런 걸 보면은 저력이 있지만은 우리가 예상 대비해서 말 한두 마리로 지금 휘청이는 게 바로 이 게임사라는 걸 봤을 때는 저는 팬덤이 탄탄한 곳이라면은 여전히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게임을 하지 않으면 사실 접근하기가 진짜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신작이 오늘 오픈하면서 이제 지원이 될 텐데 어제까지는 평가가 기대 이하다라는 이유로 크게 좀 밀리는 상황입니다. 펄어비스 중심으로 해서 게임주들 주가 추이 먼저 좀 체크해봤고요. 넘어가서 이번에는 세 번째 테마로 바이오 좀 보겠습니다. 원래는 시장 방어적인 성격이 좀 있었는데 이란 공습 때 뭐 크게 밀리지 않았고 뭐 이후에 좀 둔해졌을 때도 크게 오르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회 이벤트들이 좀 남아 있어서 지금 매수에 있어서는 좀 적기로 판단하시는지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죠. 일단 앞에서 설명드렸던 게임 섹터와 비슷하게 바이오 섹터도 사실은 이제 시장 방향성과 좀 따로 노는 경향이
경향이 있습니다. 게임 산업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마이너한 섹터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그러니까요. 또 많다 보니까 투자자들 중에서 게임을 했던 사람들만 들어가요. 근데 바이오도 어떻게 보면은 뭐 삼천당 제약 좋대, 뭐 알테오젠 좋대 이 정도로 아시는 분들이 바이오를 투자를 하지만은 사실 여기서 좀 더 기술적인 부분까지 들어가서 OTC 중에서 어느 부분들의 제품들이 좋았었고 OTC는 어느 개가 잘 나갔고 제네릭은 누가 어느 정도 캐파를 갖고 있고 이거를 다 분석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의외의 고객이 바로 이 제약바이오입니다. 근데 제약바이오가 그래도 우리가 사실 이제 먹거리가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일단 올해 지금 키워드로 많이 나오는 것 중 하나가 CDMO 그리고 바이오시밀러라는 태그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2029년도까지 지금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추산한 성장률에 따르면 2029년까지 글로벌 CDMO 시장은 연평균 9.7%가 성장을 합니다. 근데 이 CDMO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먼저 직접 뛰어들어가기보다는 이제 주류 글로벌 제약사들, 대형 제약사들과 협업을 해서 가져갔을 때 레버리지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CMO 기업들, CDMO 기업들이 계속 거론이 많이 되는 이유, 특히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셀트리온과 같은 기업들이 계속 이름이 거론되는 입방아 찌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누구와 동맹 관계를 맺으면서 바이오 시장에서의 입지를 높여갈 것이냐가 지금 커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특허가 만료되는 기관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존슨앤존슨이라든가 머크사, 뭐 다케다, 화이자 뭐 이런 네. 이제 한 번씩 들어봤다. 뭐 이 이름하고 같이 커플링되는 종목이면은 뭐 한 20% 올라가더라 이런 기업들이 아마 떠올리실 텐데 이 친구들이 갖고 있던 이 핵심 제품들이 이제 독점권이 만료된다든지 특허가 만료되는 경우가 올해 2026년까지 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이어졌을 때 우리가 뭐 알레르기 치료제라든가 항암제 그리고 뭐 면역질환 치료제, 중추신경계 이쪽에서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캐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앞으로 누구와 협업을 하게 되냐가 이제 좀 더 타이틀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러면 바이오주를 이제 매매를 하실 텐데 여기에 대한 어떤 단기 대응,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비가 아니라 단기 대응적인 측면에서 좀 제시를 드린다고 하면은 네. 시장이 강세일 때는 굳이 매수를 공격적으로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오히려 강세일 때는 이때가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따로국밥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올라가게 됐을 때는 상대적으로 바이오가 잊혀집니다. 왜? 반도체 잘 가는데 뭐 전력설비 원전 가겠지, 뭐 조선 가자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때 바이오는 정작 조용합니다. 바이오가 올라가는 경우는 보통 언제냐면요, 반도체 빠질 때. 시장이 그래서 약할 때. 최근에도 삼성전자 빠지고 막 이럴 때 네. 뭐 이거 삼성전자 빠지고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쩌고 뭐 마이크론도 지금 힘들 휘청일 수 있다 뭐 이런 리포트 나오고 AI 버블이 할 때 그때 바이오주가 항상 잘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회전문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들어오면 한쪽에 나감으로써 이 기능을 좀 효과를 좀 얻자라고 하는 게 이제 회전문 효과인데 저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바이오는 상대적으로 남들이 까먹을 때 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4월에 미국 암학회가 이미 지금 이제 17일부터 20일까지인가요? 이때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5일간 진행이 될 예정인데 이 기간에 앞서서 지금 주목되고 있는 이제 항암제 기업들은 이제 당연히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 최근에 기술 이전 바이오 액티브 ETF 이런 게 지금 상장을 하게 되면서 맞아요. 국내 바이오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바이오 잘 모르겠어.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뭐 어디 좋다더라 정도는 알겠는데 제가 뚜렷하게 어떤 종목을 고르기가 힘듭니다 하시면은 ETF나 펀드를 조정 시에 분할 매수하시는 게 유리할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내가 좀 개별 기업에 강하다 그러면은 이 액티브 펀드에 들어간 종목 외에도 후발주자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ETF 안에 들어간 종목들은 이미 기술 이전 실적이 이제 작년 전후로 해서 지금 이 확정이 된 기업들을 가지고 먼저 편입을 시킨 겁니다. 근데 액티브 ETF, 액티브 펀드의 특징은 뭡니까? 이 종목을 평생 가져가는 뭐 인덱스처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좋으면 또 빼고, 좋으면 넣고, 나쁘면 빼고 이거를 적극적으로 한다는 거기 때문에 어떤 개별 기업에 좀 강하신 분들은 종목들을 한 2개 정도, 3개 정도 나누어서 선점 매매하시는 것이 좀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바이오주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이 강세일 때 오히려 분할 매수해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고 주목도가 낮을 때도 주가 추이 좀 체크하면서 같이 가셔야겠습니다. 사실 오늘 FTSE 그 지수 편입 이슈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좀 기대가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ABL 바이오가 있었는데 ABL 바이오도 처음에 좀 강하게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또 다시 보합까지 내려와 있어서 이 19만 원 선에서 전고까지 올라가는 게 참 어려워 보이네요. 힘을 응축하고 있는 구간에 놓여 있다라는 부분까지 챙겨 보시고요. 그러면은 제약 바이오 안에서 어떤 종목을 담으면 좋을지도 궁금해요. 사실 실적 잘 봤
받쳐주는 종목이면 더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저는 HK노엔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계속 연중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 움직임이 좋았지만은 이번에 전쟁 여파로 주가가 좀 빠졌어요. 근데 빠진 수준이 연초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이제 백투더퓨처라는 영화처럼 과거로 돌아가서 만약에 스포츠 영감 들고 미래 경기에다가 배팅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지 않겠는가 뭐 이런 얘기를 감히 드리는데 HK노엔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리고 K캡 실적이 워낙 좋다 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미국의 연내 승인까지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럽 판권 확대 더불어서도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국내 임상 이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비만 치료제 이슈와 더불어서도 우리가 이 HK노엔을 좀 주목해 봤을 때는 뭐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 되지 않을까. 특히 한국콜마 내에서의 내부 이제 균열이 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는 국면이라고 보니까 저는 윤상현 부회장이 지금 이끌고 있던 이 HK노엔의 입김이 좀 더 세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연중 목표가는 이제 6만 원까지도 제가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지금 시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시가 강할 때는 바이오가 상대적으로 좀 약세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좀 상승을 하고 있지만 이때 급하게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굉장히 오늘 같은 날은 좀 적은 비중으로 매수를 하시는 게 유리하고요. 목표가도 일단 단기 목표가로는 5만 6천 원을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4만 5천 원까지 굉장히 깊게 드리는데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분할 매수를 위한 우리가 분기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한 두세 번 정도 꾸준하게 매집할 수 있는 그 마음의 텀을 두셔야 되기 때문에 손절가는 상대적으로 깊게 드렸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HK이노엔은 워낙 K캡으로 실적 잘 나오는 제약 바이오주 종목 중에 하나이죠. 연초로 보니까 지금 연초 수준까지 주가는 회귀를 한 상태이라서 앞으로 추가적인 랠리가 가능할 수 있을지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손절 라인으로 4만 5천 원 주셨는데 전저점이 44,900원입니다. 이 수준까지 도달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상방 열려 있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상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서수진 앵커. 네,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립니다. 시장은 중동 전쟁이 마무리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이 곧 끝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간밤 뉴욕 3대 지수는 유가 폭등에 이 미국 연준의 매파적인 발언까지 이어지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카타르의 LNG 시설이 파괴가 되면서 이 한국과 맺은 장기의 공급 계약이 사실상 취소가 될 수 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유가 급등에 이어서 가스 요금이 상승될 수 있는 우려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시장 지금 상승 쪽으로 방향성을 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지수 0.67% 상승하면서 5,800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0.52% 상승하고 있습니다. 1,14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수급 어디서 들어오고 있을까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매매 동향입니다. 어제장 메이저 주택들이 모두 매도 흐름을 보였다면 오늘장에서는 기관이 3천억가량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올해 들어서 거의 36조 원가량 순매도세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오늘장에서도 8천억가량 밀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만이 홀로 5천억가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매매 동향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장 외국인과 기관 모두 다 매도의 흐름을 보였다면 오늘장에서는 모두 매수하는 움직임입니다. 외국인이 52억, 기관이 134억 원 담아내고 있고요. 개인만이 홀로 차익 실현하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 코스피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투톱이 조금 약한 모습이네요. 초반에는 상승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었는데 현재 약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삼성전자 20만 전자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0.1% 정도 약보합권 위치하면서 100만 원 선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에 HBM4를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오늘장 후반의 움직임까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대우건설을 비롯해서 원전주의 흐름 오늘도 강한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고유가에 대한 에너지로 신재생 에너지가 꼽히고 있고 거기에다가 원전주가 효율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장에서도 12%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8,250원 선 지나가고 있네요. 그리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태양광 모멘텀 받아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유가에 대한 대안으로 꼽혀지고 있고요. 오늘장에서 11% 탄력 보여주면서 5만 5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SK증권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번에 그 자사주 소각 기대감에 있어서 어제장에서 15% 상승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장에서도 9%대 상승세 보여주면서 현재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거래대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 종목 여전히 우리기술이 1위 자리로 포지션하고 있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원전주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있겠지만 우리기술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1% 정도 차익 실현하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고요. 28,6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LS 머트리얼즈 관련된 고유가 시대에서 풍력 에너지로 지금 두각을 받고 있습니다. 10%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26,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다라고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시겠는데요. 최근에 태양광 기판 관련된 모멘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광 모멘텀으로 올랐던 종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장에서는 그 대안으로 지금 이 주성 엔지니어링이 올라주고 있네요. 18% 상승하면서 72,0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IM 바이오로직스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기업입니다. 오늘 상장하게 되면서 따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4,000원 선 돌파하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오르비텍도 원전주죠. 23% 여전히 강세 보여주면서 13,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시총 상위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여전히 약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하락의 움직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 최근에 GTC 기대감으로 올랐었는데 오늘장에서도 0.19% 빠지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오늘장에서 주총이 열리게 됩니다. 주총 이후의 움직임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0.54% 상승하는 움직임 체크되고 있습니다. 코스닥까지 만나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입니다. 아무래도 바이오주에 대한 흐름이 강한데요. 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에코프로 BM 상승이었었는데 현재 약보합권에 위치하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108,000원 수준에 지금 머물고 있는 모습이고요. 3,000단 제약 오늘 흐름 강합니다. 4% 정도 올라오면서 2위권 자리로 돌파한 모습 체크가 되고 있고요. 82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6%대 하락불 켜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로봇주에 대한 움직임이 너무나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분석하게 되면서 이 밸류에이션 가치에 대한 지적이 나오게 됐습니다. 현재 하락하면서 67만 원 선 거래 진행되고 있고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 FTSA 지수 리밸런싱으로 인해서 스몰캡에서 중형주로 상향할 움직임이 포착이 됨에도 불구하고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까지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만나봤고요.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코스닥에서 수급이 외국인 쪽에서 계속 매수와 매도해서 오르락 내리락 좀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크진 않겠지만 그래도 오후장에서 어떻게 변동이 있는지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인 흐름은 어제와 비슷합니다. 유가가 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체 에너지주들이 강세 보이고 있고요. 신재생 쪽에서는 SK 오션플랜트가 상한가에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원전 쪽에서는 건설주 여전히 강세 보이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미국 시장 정규장 열리고 나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수급상으로 변동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